제목을 우선 볼까요? 밤길이라는 제목은 당연히 마이너스 의미가 되겠죠. 삶의 시련이나 슬픔, 절망스러운 현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이런 삶의 시련과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을 명랑하게 걸어갑니다. 이것을 수용하면서 견디고 그리고 이 안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나라고 되어 있네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살고 싶어 하죠. 근데 고향은 시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골 살고 있고 도시로 나가 살고 싶어 합니다.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치맥길을 보이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가서 살고 싶지만 그걸 포기하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소설의 앞뒤 스토리를 보게 되면 저기 언니와 오빠가 있습니다.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 언니와 오빠가 치매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혼 상태에 있던 서술자 여성 주인공이 나가 대신 이제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있지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스토리의 중간 부분에 이제 그 남자에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채소를 갖다 주게 되죠. 채소를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농사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농사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은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채소를 갖다 준 것은 이 주인공 나가 그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텃밭을 일구어서 채소를 길렀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농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무공의 채소를 좋아한다는 그 남자의 말에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땀 흘려서 텃밭을 일구어 그에게 헌신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그 남자를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낌새를,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수아라는, 이 동료 직장인과 사귀는 낌새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남자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낌새를 알게 된 상태에서 불안해진 나는 그 남자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밤길에 그 남자의 집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남자가 좋아하는 선물, 무공의 채소를 들고 그의 집으로 가는 거죠. 가보니까 어때요? 그는 집에 있습니다. 음악 소리가 났고 그리고 그는 여전히 나를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나를 집에 들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소중한 지인이라면, 소중한 친구라면 밤에 찾아왔을 때 무슨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들여서 어떤 서로 안부를 묻거나 그간 못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죠. 집에 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아, 남자가 나를 거절하고 있다는 그런 거절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것들 당연히 무공의 채소가 되겠죠.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러분 이 문장에 형광펜 같은 거, 빨간펜 같은 거 쭉 긋고 별표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위태롭게 반짝거리던 몇몇의 별들은, 별들이 위태롭다.
이런 느낌도 좀 있는 표현을 주의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별들이 두꺼운 구름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통 별들은 희망이나 소망 같은 걸 의미하는데 그 희망이 사라진 것을 표현하고 있죠. 자, 이거는 어때요? 채소를 들고 그 남자에게 달려갔던 그 나의 이 불안한 마음, 또 혹은 남자의 사랑이 확실히 아직은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 그 희망과 기대가 사라질 것임을 어떻게 합니까? 암시하고 있죠. 너무나 쉬운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메모할 것은 이겁니다. 자, 이 문장 한 문장은 자, 자연,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자연 배경 묘사의 역할이 효과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자, 인물의 심리를 암시해주고 있죠.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는 점 기억을 꼭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이 무공의 채소 별표가 되겠네 이것도. 자, 상징적 의미 당연히 뭡니까? 나의 그 남자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상징하겠죠. 문제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쉽지만 꼭 체크를 해둬야 되겠고요. 자,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던집니다. 자, 무공개고 뭐고 이제 그만. 자, 이제 그만이라는 말에 표시해 봅시다. 자, 무공의 채소를 서술자 내가 그 남자에게 이번 처음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이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만 가져오라고 거절을 합니다. 사랑과 헌신의 상징적인 이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남자가 서술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나는 당신에게 이 채소들을 갖다 주기 위해 지난 봄 내내 마당을 일고 텃밭. 여러분들 텃밭은요 그냥 씨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우미 터서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우려면 땅이 이렇게 몽글몽글, 그러니까 땅을 파서 뿌리가 채소 뿌리가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땅을 파서 이렇게 상태를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이 땅을 갖다가 막 파내 가지고 여기에 뿌리가 이 안으로 잘 내려서 이 틈을 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농사일이 쉽지 않은 겁니다. 씨를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밭을 일구어야 돼, 파내야 돼. 자, 그 텃밭을 일구는 동안에 손에서 피가 날 만큼 열심히 했죠. 자, 사랑으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뭔가 시간을 쏟아 부은 겁니다. 자, 그러자 그 남자가 그렇게 텃밭을 일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자 당신 집에 오는 택시비 때문에 자, 내가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을 받습니다. 당신 집에 올 때마다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 택시비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내가 통화 중에 다른 전화 왔다고 신호해 주는 장치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통화 중 대기 설정이라는 그런 이제 장치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뭐 다 알겠지만 이거는 장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화기에 스마트폰에 설정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설정을 바꾸면 될 수 있는 거를 다 당황한 서술자 내가 남자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당황한 나머지 조금 엉뚱한 말을 한 거죠. 사실 이런 장치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당황해서 너무 이제 놀란 나머지
남자가 자기의 사랑을 대놓고 거절을 하기 때문에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이렇게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맙니다. 내가 그랬던가? 정말 그랬던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죠. 자, 이건 사실이라기보다는 자,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게 된 거죠. 나는 그에게 어떤 말로 내 마음의 슬픔을, 분노를, 낯선 감정을 표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자, 벌써 슬픔과 분노를 느낍니다. 왜? 그 남자가 나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 중 대기장치 따위의 엉뚱한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 실제로 이 장치를 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이 장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튀어나온 그런 지어낸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쁜 놈이야! 라는 진짜 내 속마음을 말하기가 정말 두려웠던 거죠. 그 말을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이 말입니다. 당신은 나쁜 놈이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인데 이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 장치를 못했어라고 이렇게 엉뚱한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나는 두려웠다. 자, 이렇게 서술자가 자기의 심리를 직접 노출시키고 있죠. 이 앞에 슬픔과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별표해 두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일주 시점의 특징이 되겠죠. 자, 간단한 거니까 설명을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자, 무슨 장치? 나는 문득 무안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야, 그건 장치한다고 하지 않고 설정한다고 하는 거야. 그건 장치가 아니라 설정이야, 임마. 자, 이렇게 지금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도 모르니 면박을 주고 있네요. 자, 지금 여기서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네. 떨어져 나가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말을 막 함부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어떤 인격적인 상대방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짓밟고 있는 거네. 설사 사랑하지 않을 수 있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곤조곤 말해서 너의 마음 참 고마운데 날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워. 미안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격적이죠. 대놓고 꼬투리를 잡아서 무시하는 이런 남자가 혹시 있다면 100% 차버리세요. 그냥 버리는 게 상수입니다. 이걸 한 바가지 해두고 차버리세요. 네. 자, 아무튼 그 조소가 순간적으로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하고 담아두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말하기 시작하죠. 하여튼 장치든 설정이든 하여간요. 난 누구처럼 mp3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아까 자기 병원에서 같이 일하던 수아라고 하는 그 남자가 새롭게 사귀기 시작한 그 수아라는 여자애. 아마도 그 수아는 mp3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mp3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지만 한때 mp3가 굉장히 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어떤 브랜드들이 있었죠. mp3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지 못해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노트북도 사줄 수 없어. 아마도 수아가 그 남자에게 노트북을 사준 것 같아요. 참 나쁜 놈이네. 노트북
이제 선물 받고 혹해서 넘어갔나? 자, 아무튼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무공의 채소뿐이었어요. 나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어우, 할 말은 하네요. 어? 자, 할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겨우 21살이에요. 자, 21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겨우 성년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나는 사랑의 경험이 많지 않고 순수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순수함을, 내 사랑은 순수했다. 은근히, 그죠?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시면 죄받겠죠. 더군다나 당신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어? 자, 그런 지식이지 않습니까? 글도 쓰고 하는 지식인, 뭐, 이렇게 이제,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자, 심장은 떨려왔지만,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하죠.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또 말을 받습니다. 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 너 올 때마다 내가 음식 해주고 음악 들려주고 했던 거 생각 안 나? 생각난다면 이러면 안 되지. 그 남자가 나에게 음식 해주고 음악 들려주고 분명히 친절을 베푼 것은 사실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이 친절을 나는 서술자인 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을 법한 상황이 있는 거죠. 나 혼자만의 오해가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 느낄 만한 친절을 그 남자가 나에게 베푼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난다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거 행패 부리는 거야. 자, 사랑의 표현을 행패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어떻게 행패라고 깎아내리고 있죠. 남자의 마음이 단적으로 드러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너 행패야. 야, 진짜 나쁜 놈이네. 진짜 나쁜 놈입니다. 행패를 부리자면 너만 부릴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하지만 내가 언제 행패 부린 적 있어? 단적인 예로 정미소 것만 해도 정미소는 이제 옛날 시골에서 쌀을 찢는 방앗간을 가리킵니다. 뭐 기계 장치가 있고요. 보통 길가에 이렇게 있고 큰 창고 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쌀을 찢는 쌀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아, 별을 찧어서 쌀을 만드는 그런 방앗간 같은 거죠. 근데 기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창고 같은 그런 이제 건물로 되어 있고 보통은 정미소는 보통 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음습하기도 하고 밤에 가면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맘만 먹어서도 정미소를 지날 때 너를 가만 안 뒀지. 야,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아마도 뭐 너를 뭐 거기 끌고 와서 뭐 성폭행을 할 수도 있었어 라고 은근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 너한테 한 번도 험하게는 안 했잖아. 내가 굳이 너 같은 애한테 깊은 속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여러분, 음악을 들려주고 음식까지 해주고 초대해서 그렇게 할 정도면 뭔가 호감을 표현한 건데 그런 실제 행동을 했으면서도 깊은 속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런 친절들이 뭐였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친절이 진심은 아니었음을. 그 남자가 나에게 베푼 친절이 진심이 아니었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네요. 내가 잘 나가는 사람 같으면 뭐 이런 데서 이러고 있겠냐? 자, 삶이 잘 안 풀리고 있는데 남자는 자신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네요. 나도 누구처럼 여건만, 그러니까 잘 나가는 소설가, 뭐 작가들에 비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죠. 나에 대한 열등감이 아니라, 음, 어, 뭐 등단을 했거나 이미 활동하고 있는
기성 작가들에 비해서 나는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누구처럼 여건만 된다면 너 같은 대먹지 못한 계집애, 이것도 형광펜으로 좀 표시해 볼게요. 별표 하나 합시다. 자, 되먹지 못한 계집애. 자, 나에 대한 태도가 집약된 표현입니다. 사랑하거나 아끼는 사람, 내지는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대먹지 못한 계집애. 태도가 집약된 단어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친절은 진실이 아니고 동시에 가식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쁜 놈이네요. 자기가 안 좋아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서술자인 내가 어린 데다가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된다면 상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처음부터 난 너를 그냥 친구로 여길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마음 가지면 너와 상처받을 수도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알려줘야 했던 거죠. 내가 아무리 이런 집에 산다고 내 눈에 네가 거지로 보이냐? 이거 필요 없으니 가져가. 에잇! 필요 없어. 가져가. 아무리 자기가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지금 속이 안 좋아서 못 먹는다 해도 일단은 받고 고마워. 네 정성은 내가 잘 받을게. 라고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지만 내가 이걸 많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안 가져오. 가져오지 마. 어? 다음에는 네가 고생해서 가져올 필요는 없어. 이번까지 잘 먹을게. 라고 정도까지는 말해줘야죠. 아이, 나쁜 놈. 진심을 무시하고 있죠. 에잇! 마지막에 재수없어까지. 이야, 진짜 나쁜 놈이네요. 자, 나는 남자가 내 던진 비닐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나의 고추와 상추와 치커리와 가지. 자, 채소, 무공의 채소. 상추, 고추, 치커리와 가지. 남자를 향한 나의 마음이죠. 나에게는 나의 사랑과, 그죠? 사랑이고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심장은 그보다 더 떨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후두둑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여러분 맨 처음 장면에서 그 남자한테 갈 때 별빛이 구름에 가렸던 장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별이 떴다가 갑자기 날씨가 구름이 끼면서 별빛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남자와 지금 대화를 나누다가 남자가 채소를 내 동댕이 치면서 어때요? 그 순간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온 게 아니라, 그죠? 자기가 그거를 수습, 그러니까 다시 가지런히 정리해서 봉투에 다시 담은 거죠. 음, 자, 마지막 이 부분도 발표하겠습니다. 형광펜 하나 긋고요. 자, 왜? 아까 나왔습니다. 자, 비를 통해 자연 배경, 묘사. 자, 이걸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심하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습한 땅에 던져진 무공의 채소들을 다시 봉투에 집어 들고, 자, 비에 젖은 채로 우산도 없는 상태에서 갔겠으니까, 자, 비에 젖어서 걸어갑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 되게 무섭죠. 특히 여성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 아무튼 누군가도 피해. 근데 그들이 무슨 우산을 쓰고 웃으면서 걸어오는 게 아니라 비에 젖어서 걸어오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시간에 비에 젖어서 걷고 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물이 이제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누군가는 새로운 등장인물. 여러분, 새로운 등장인물은 뭘 가지고 옵니까? 새로운 사건을 가지고 오죠. 새로운 사건이 우리가 이제 벌어질 것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다. 여기서 하나 더. 이 비라는 게요. 여러분들 비 한번 또 아까 나왔던 비 위로 올라가서 표시할게요. 자, 이게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메모를 하나 추가해서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 적으세요. 비가 뭐라고요? 객관적 상관물. 자, 울고 싶은 서술자 나의 마음에 비가 마치 서술자 나의 눈물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서술자 나의 그 절망적인 그런 슬픔과 상처에 쌓인 그 마음을 마치 눈물처럼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화자의 마음, 서술자의 마음을 대신해주고 있죠. 자, 객관적 상관물 이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이와 비슷한 기능하는 관련 시로 확장된 그런 문제를 관련 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칠흑 같은 밤이다. 그죠? 이 밤도 자연 배경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 혹은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대화를 나누는 걸로 봐서 두 사람입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맨 처음에 화자의 심리는 두려움과 겁 체크해 두고요. 남자 집으로 갈 때는 악에 바친 어떤 기운 때문에 무서움증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러나 돌아온 길은 무서울 수밖에 없죠. 왜냐? 상처만 남았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낍니다. 나에게 융단 폭격 같은 말 폭격을 퍼부어대던 그 남자가 무섭고 칠흑 같은 밤도 무섭고 남자가 무섭고 밤도 무섭고 내 뒤에 오는 누군가도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자, 드디어 이제 세상에 이제 정말 이 아픈 맛을 이제 제대로 느끼게 된 거죠. 나는 소리 없이 뛰어. 다음 페이지 갑니다. 뛰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발을 헛디디고 신발이 벗겨지고 날카로운 것이 발바닥을 찔렸습니다. 아마도 날카로운 돌멩이를 밟았거나 그렇겠죠. 정미소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채소 봉지를 놓친 것을 알게 됩니다. 채소 봉지 표해야 되겠네요. 자, 뒤따라오던 남자들이 정미소 앞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나는 몸을 숨긴 상태고 그들은 그냥 앞에 뭐가 떨어져 있으니까 봤겠죠. 잠깐만, 이게 뭐지? 두 남자가 천막 밑에서 뭔가를 펼쳤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입니다. 깐쭈, 그거 돈 아니야? 이건 고추야 사부딘, 깐추와 사부딘, 이건 사람의 이름임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외국인임을 알 수 있고, 우리 보통 외국인 노동자라고 많이 얘기하죠. 외노자라고 줄여서. 상추도 있어. 야, 우리 월급날 소주 마시고 삼겹살 구워 먹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즐거운가? 갑자기 이러면서 깐추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깐추인지 사부딘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작가가 이렇게 아무튼 이름을 지명했습니다. 사랑했나봐, 그를 안 하겠습니다. 했다간 큰일 날 것 같아. 자, 사랑했나봐. 자, 윤도현의 사랑했나봐라는 노래입니다. 옛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노래인데 윤도현이 이제 이런 노래로 굉장히 인기를 이제 끌죠. 자,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자, 이건 서술자 나의 마음을 너무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자기가 부른 노래도 아닌데,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른 그 노래가 자기의 상황과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처지 10년 너무 유사하죠. 놀라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을 달싹여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때요? 금방 이제 동질감을 노래 속의 가사에 어떤 자기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노래가 자기에게 이제 위로와 위안을 준 거죠. 노래의 가사 속에 가사에 동화됩니다. 내용의 동화가 되고. 자, 그 뒤로 이어서 바보인가 봐. 자, 그렇게 이제 자신의 처지를 또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 가사가 그 뒤따라 노래에 이어서 나오게 되네요. 자, 그리고는 이제 어때요? 이제 남자들 노래를 딱 멈춥니다. 나도 입을 다물게 되겠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집니다. 아마도 이제 노래를 한 절 좀 부르다가 이제 노래가 끝나자 이제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화를 지금 서술자 나는 전미서의 몸을 숨긴 상태에서 뭐 의도한 것은 아닌데 우발적으로 우연히 듣게 되는 거죠. 이거 엿듣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죠. 더 뛰어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부딘 사장이 너무 불쌍해. 그러자 사부딘은 나는 그가 죽도록 미웠어. 깐쭈, 너 때문에 오늘 일 다 망친 거야. 자, 오늘 일에 내모쳐 볼게요. 이 오늘 일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나온 문장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확인해 보면 나는 돈 줘 소리 못하겠어. 이런 맥락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아마도 깐쭈와 사부딘은 오늘 둘이 자기가 일하고 있던 공장의 한국인 사장에게 아마 밀린 월급을 달라고 아마 달라고 독촉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망친 거야. 왜 망친 겁니까? 자, 아마도 이런 소리를 못했으면 알 수 있죠. 특히나 깐쭈는 그 말을 하러 갔지만 그 말을 하지는 못했어. 달라고 말을 못한 거예요. 갔다가 그 말도 못하고 뭐 엉뚱하게 다른 말만 하고 나왔겠죠. 근데 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장이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몸도 아프고 그 어머니도 아프고 사장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 돈 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돈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장의 고달픈 상황을 걱정해 주고 있는 깐쭈의 착한 마음씨 얼마나 예쁩니까? 자, 그러나 이런 착한 마음씨와는 별도로요, 그들이 지금까지 여기 표시하세요. 임금 착취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인 그 사장들이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회사가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놓고도 돈이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들을 이렇게 쥐락펴락하면서 임금을 지어나거나 조금만 주거나 아예 떼먹거나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사장한테 말을 해야 했어. 나는 돈 줘 소리 못해. 사장 돈 없어.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서술자들과 이제 엿듣게 된 거죠. 자, 깐쭈 언제 떠나? 모레. 자,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모르겠네요. 내일 밤 자고 모레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깐쭈는 인도 음악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왕팬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자, 너희 나라 가면 뭐 할 거야? 너희 나라가 또 하나 잡읍시다. 깐쭈의 고향 국가는 어디일까요? 자, 뒤에 나오지만 네팔입니다. 네팔. 주의할 점은 사부딘의 고향이 어딘지, 사부딘의 고국은 어디냐면 방글라데시임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주의하세요. 일치 문제에서 혹시
치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깐추 네팔, 깐네, 사부디는 사방, 방글라데시입니다. 자, 모르겠어. 엄마, 아버지, 누나, 동생, 사촌들 만나고 아마 이런 그 가족들이 깐추는 지금 한국에 혼자 와 있고요. 혼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네팔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뒤에 나오지만 사부디는 이 한국에 혼자만 와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누나와 뭐 동생, 가족이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어서 좀 상황이 다르죠. 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의 내용 일치 문제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산에 올라 달을 볼 거다. 달. 네팔 달이 이제 나오죠.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네팔 달을 볼 거야. 네모처럼 꽃을 피고 빵빵빵 한 3개 할고요.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자, 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희망과 위로, 위안이죠. 자, 깐추에게 네팔 달은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내가 뭘 할 건지 달한테 물어볼 거야. 사부디는 너는 어때? 그러자 사부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동생은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시골로 결혼을 갔고 근데 그 동생이 남편한테 맞고 삽니다. 그래서 동생은 굉장히 슬퍼해요. 동생은 슬퍼하고요. 형도 한국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도망갔고 조카만 있는데 조카가 많이 슬퍼하고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자, 나는 방글라데시에 가도 아무도 없어. 한국에 다 있어. 그래서 갈 수가 없어. 형은 다치고 손가락도 잘리고 조카도 살려야 돼. 자, 여기 보면 사부딘의 가족 상황이 나옵니다. 다 한국에 와서 살고 있고요.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요. 이 동생은 남편에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아무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자 깐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부딘, 난 슬플 때 노래했어. 자,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깐추는 슬플 때 노래를 통해 슬픔을 위로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장이 막 욕할 때, 심장이 막 뛸 때, 손가락이 막 떨릴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노래했어.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을 못해서 그래서 또 노래했어. 그러면 잠이 왔어. 그러면 꿈속에서 네팔 달을 봤어. 자, 넘어가 되겠습니다. 깐추가 다시 노래합니다. 자, 다음 노래의 이 부분은 윤도현의 가을. 가을. 알겠습니다. 참아야 돼. 자, 우체국 앞에서 노래가 참 좋은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우체국 앞에서 굳세게 홀로 서기를 바라는 심리를 드러낸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지난 겨울 눈보라 인생의 시련과 아픔을 당연히 의미하겠죠.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자, 이거는 그 시련과 아픔을 견디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수용하면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수용하면서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한 이제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내가 또 따라하죠. 역시 여기서 동질감을 느끼고 연대감을 느낀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하나만 더 추가할 거 약간 그 체크가 넘어갈게요. 그 깐쭈는 이제 네팔로 돌아가게 되는데 네팔로 갈 때 내일 모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밀린 돈을 받으러 갔지만 그 말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깐쭈는 밀린 월급을 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이제 네팔로 돌아갑니다. 월급 못 받고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깐쭈는. 자,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부딘도 한마디 노래를 덧붙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트로트입니다. 그 장윤종의 어머나라고 하는 유명한 트로트인데요. 어머나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가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부딘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 돈을 받지 못하고 돈이 지금 정말 간절히 생존에 필요한 상황인데 받지 못합니다. 자, 그 항의, 억울함과 항의의 마음, 억울함과 항의를 호소하는 그런 심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자, 말할 수 있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노랫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쌀겨 냄새 가득한 정미소 안으로 스며듭니다. 사부딘, 여기 상추, 고추도 있어, 고추장 있어. 자, 소주 마시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왼쪽에 이제 나의 심리 변화가 나온 걸 발표해 볼게요. 자습서에는 오른쪽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표시할게. 맨 처음에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슬픔 속에 상처 속에 돌아가다가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죠. 맨 처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그들의 힘든 처지와 슬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동질감을 느끼죠. 두려움에서 알게 되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심리가 변화한다고 하는 거 기억에 꼭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빛 속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착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명랑하게라는 말을 별표해 주세요. 한 3개 찍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기도 해요. 자, 그들은 돈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상처에 지금 휩싸여 하지만 않고요. 그거를 명랑하게 견딥니다. 고달픈 현실을 견뎌나가는 깐추와 사부리의 태도, 그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사라진 길 너머로 내가 지나온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그 남자네 집, 이 나쁜 놈의 집이 있는 거죠. 그 남자네 집, 상처와 괴로움을 떠올리게 해주죠. 상처와 슬픔, 절망. 겨우 가라앉았던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요동쳐 오기 시작. 자, 이때 요동이라는 말, 심장의 요동을 주의합시다. 별표 놓을게요. 자, 이거는 희망이나 긍정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남자네 집을 다시 돌아본 순간 요동쳐 왔기 때문에 맥락이 남자네 집을 보고 느낀 감정이기 때문에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합시다. 그 노래를 듣고 그들의 노래를 듣고 동지감을 느껴서 희망과 긍정의 마음으로 바뀐 것은 사실인데 그런 마음을 표현한 표현이 아니라 남자네 집을 바라보았을 때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 꼭 주의합시다. 나는 노래 부릅니다. 사랑했나봐. 자, 사랑했나봐. 다시 윤대 노래를 부르네요. 나에게도 그 노래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정미소를 나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악을 써요. 악을 써. 자, 이 노래가 어떤 역할 기능을 하는지를 잠깐 메모해 놓고 갈게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슬픔과 상처의 현실 극복에 힘을 주는 거다. 자, 이렇게 메모해 놓겠습니다. 슬픔과 상처의 현실을 극복하는 힘을 준다. 자, 눈물이 나옵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죠. 그들에게 동질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고, 그러자 저기 네팔의 설산, 네팔의 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달이 보입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 빗속에 무슨 달이 보입니까? 자, 이 달은 진짜 달이 아니라 상상 속의 달이죠. 깐쭈가 얘기했던 상상 속의 달이 서술자 나의 마음속에 떠오른 겁니다. 자, 상상 속의 달인데요. 이것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희망과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나는 달을 향해 나아갑니다. 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비를 맞으며 시련을 수용하며 뚜벅뚜벅 명랑하게 걸어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서술자 내가 현실을 수용하는, 그걸 극복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죠. 그게 뭐니까 서술자 나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도 변화가 드러난다. 어디에서? 슬픔과 절망과 상처에서 이를 수용하고 긍정하고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었다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의 이제 여기 보면 왼쪽에 공통점이 나오는데 자습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자, 자습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들어 있습니다. 자, 나와 그 다음에 깐쭈와 사부딘의 공통점이 뭐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명랑하게 일을 견디려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 이 부분 2번에 한번 발표해 놓을게요. 여러분 한번 써놓으세요. 자, 이 문제 OX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OX. 자, 깐추와 사부디는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다.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부디는 아니고 깐추만 갈 수 있죠. 내용 일치 문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맨 뒤쪽에 학습활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 할 거 없고요. 2번도 할 거 없겠고요. 소설에 여기 발표해 놓을게요. 마지막 장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한 번 더 반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술자 나가 두 외국인 근로자의 대화를 엿듣고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로부터 괴로운 삶을 명랑하게 견디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질감을 느낀 내가 괴로움을 명랑하게 견디려는 자세. 자, 이게 의미가 되겠죠? 아까 나왔던 얘기네요. 넘어갈게요. 자, 수선화에게. 자, 이건 뭐 시험에 100% 나오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로 들어가 봅니다. 제목이 수선화에게 라고 되어 있네. 누굽니까? 청자가 되죠. 청자가 꽃입니다. 꽃에게 말을 건다? 그죠? 이 자체가 의인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울지 마라. 누구한테 말을 건네고 있죠? 자, 말 건넨 어조라고 적어둡니다. 그 청자는 누굽니까? 수선화. 그 자체가 의인화 되었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 명령형 어미가 되겠고요.
근데 이 마라가 뒤에 나오면 또 나옵니다. 기다리지 마라 한 번 더 나왔죠. 그 다음에 걸어가라 또 나오죠. 자, 이 어미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명령 어미는 단호한 어조가 되겠고요. 반복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운율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설적입니다. 울지 마. 직설적으로 표현해. 슬퍼하지 마.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적을 것들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메모해 두고. 자, 다음 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야.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야. 외로움은 숙명적인 거다. 그러니까 숙명이니까 수용하자. 라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수선화에게 할 말은 사실 아니죠. 그죠? 자, 그러므로 이 시에서 직접적인 청자는 당연히 수선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청자가 수선화 말고도 전화를 기다리지 말라 이런 걸 뒤에 덧붙이는 걸 봤을 때 청자가 수선화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로 청자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시의 화자가 이미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내용을 봤을 때 직접적인 청자는 수소나이지만 시의 맥락을 봤을 때 청자는 모든 인간으로 확장해서 생각해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라. 눈, 당연히 시련의 의미가 있겠고요.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자, 눈길을 걸어가. 자, 눈과 비는 시련을 당연히 의미하겠고, 눈길을 걸어가고 빗길을 걸어가. 이게 둘 다는 어때요? 그 시련을 수용해라. 시련을 견디고 수용해라. 도망치지는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죠.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이런 수선화는요, 물가에 피는 꽃입니다. 물가. 그래서 수선이라고 원래 이 물숫자의 선이 신선선자인데 물가에 피어나는 꽃이어서 아마도 갈대숲이라는 이 단어가 나온 것 같고요.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자, 도요새가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수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슴 검은 도요새는 수선화인 너를 어떻게 진정으로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존재입니다. 근데 도요새 역시 외로운 존재예요. 자, 수선화를 너라고 표현했죠. 성자 너. 너는 여기서 수선화를 가리키기 때문에 일단 인칭대명사 너로 표현됐기 때문에 역시 의인화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너를 보고 있다. 자,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자, 절대자도 외로움을 느낀다. 새들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자,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물가에 앉아 있다 수선화라는 뜻이죠. 그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산 그림자도 외로워하고 종소리 역시 외로워한다. 자기 네모친 이 5개의 시어들은 모든 존재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들이 짐승인데 외로움을 느끼고 수선화 역시 식물인데 외로움을 느끼고 산 그림자 무생물인데 외로움을 느끼고 종소리도 무생물인데 외로움을 느끼죠. 자,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여기 표현법은 자,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열거를 쭉 하고 있죠. 그리고 비슷한 문장이 통사구조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운율을 우리가 형성해서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문장들 중에서도요, 여기 이제 산 그림자가 외로움을 느껴서 마을로 내려온다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 건 의인법이긴 한데, 그림자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내려오기도 하죠. 자, 이렇게 무생물이 생물처럼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화류법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끝나고요. 앞에 여기 이제 왼쪽에 빼먹었던 거 한 번 더 추가 정리하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왼쪽 여기 표시한 거.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은요. 문장 앞뒤 문장이 유사하게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이런 식의 표현법을 뭐라고 합니까? 구절이 대응된다 해서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자, 시 정리된 거 왼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주제 부분을 먼저 볼게요. 주제. 존재는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본질로 한다. 근데 그러니까 그건 숙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위로. 그리고 그걸 수용해라. 견뎌라. 자, 이걸 강조하고 있죠.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울지 마라. 자,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설적 표현. 그리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선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가에 펴 있다는 건데 이 꽃의 특성이 그리스 신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상을 떠올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리스어로는 나르키수스, 영어식 표현으로는 나르시스라고 하죠. 이 나르시스가 엄청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너무 잘생겨서 모든 숲속 요정들이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나르키소스를 좋아했던 어떤 요정의 고백을 나르시스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그 요정이 너무 아파하니까 그걸 알게 된 다른 힘이 있는 신이 이 나르키소스에게 마법을 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주문을 걸어서 그런 이제 일종의 병적인 상황에 이제 이 주문이 걸립니다. 주술이 걸린 거죠. 나르키소스는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물가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잠깐 자기 얼굴이 물가에 비친 모습을 보고 순간 너무 놀랍니다. 너무 잘생긴 거야, 자기가 보기에도. 그래서 거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이제 바라보다가 그만 이제 나중에 그렇게 거기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고요. 그렇게 죽게 된 아마 사냥꾼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설의 이본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이야기 스토리 흐름은 그 자기 얼굴에 이제 빠져서 바라보고 있던 나르키소스가 꼼짝 않고 이제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마침 사냥꾼이 그 우물가에서 샘에서 자기 얼굴에 빠져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던 나르키소스를 바라보고 화살을 쏴가지고 명중을 시키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자, 가슴 아픈 비극이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수선화가 피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해서 그거를 시상을 또 이걸 우리가 모티프라고 하죠. 모티브 혹은 모티프라고 합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이 시가 연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습 활동에서는 이 명랑한 밤길이라는 소설과의 시의 공통점,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를 정리해보라. 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예시 답변을 보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소설 속의 나와 시적 화자는 모두 자신과 타자가 괴로운 삶을 사는 존재라는 동질감을 갖고 있다.
그렇죠? 공통점 1번. 괴로운 삶을 사는 존재. 이게 1번 공통점이고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자?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견뎌보자. 이게 두 번째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존재의 공통점,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 태도의 공통점, 자, 이걸 수용하고 견디자. 자, 존재라는 점에서, 태도의 점에서 공통점을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에 명랑한 밤길에 대한 갈무리 정리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시험에 이게 보기로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만 밑줄만 꼭 거두겠습니다. 자,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있다. 뭐 당연하죠. 시련과 좌절에 빠진 여성에. 자, 주인공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타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그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게 되죠. 대화를 엿듣게 되면서 타자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스토리는 정리할 필요 없겠고요.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 개인이 공동체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영향을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그들과의 교류와 상호 존중이 건강한 삶의 조건이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만 해두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